형사소송법 올해 시험 강평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는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계속 복기를 했습니다. 계속 복기를 했고 저 이 정도면 점수 몇 점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괴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이제 괴리가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고 나 점수가 어떻게 됐고 그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상당 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합격해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합격해서 나가실 텐데 그러고 나면은 그때 시험에 무슨 게 출제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물론 내가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 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심에서 기판력 우리 출제가 됐지만 여러분들 법무사 하면서 재심 기판력 볼 일이 과연 인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수의 분들은 이제 시험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과연 시험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기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논하면서 이거는 쓰면은 몇 점이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의 시험을 반출을 해서 앞으로는 공부를 만약에 이제 안 되실, 나중에 이제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출문제, 올해 이제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올해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쟁점을 한번 보시죠. 문제 1번의 1번은요. 문제 1번의 1번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기판력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2012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 법무사 기출입니다. 법무사 기출이다. 그죠? 그래서 전에 상습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사실 이거 아는 거냐라고 했는데 설마 이거 틀리실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뭡니까? 설문을 보시면은요 전에 단순으로 공소제기 됐잖아요. 단순 절도죄로 공소제기 됐고 그리고 나서 상습 절도죄로 공소제기 됐다라는 거죠.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설문상 소송 조건에 별다른 부적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무죄 실제 재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전에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것을 요한다라는 거죠. 전에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점수를 얻는 거는요. 이렇게 뻔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판력과 관련된 일반 이론을 조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의 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그 다음에 시적 범위 이거를 논하신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판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이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단순하고 상습 사이에 사실은 이 단순히 상습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있다.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데 이렇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을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판력이 사실상 이제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게 돼서 그래서 법감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뻔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 법률을 조금 써주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 법률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데 이렇게 말씀은 이제 편하게 드릴 수 있죠.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형법에서 거의 한 70번을 쓰시잖아요.
60분에서 70분 쓰기 때문에 형사성법 사실은 이제 50분짜리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법리를 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라도 제대로 썼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6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기본 법리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7점에서 8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1문의 1번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문에 2번이 있는데요. 자, 문제 1문에 2번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2019년도 6월 달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례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였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제 봤냐면요. 최신 판례 특강하면서 그때 이제 9월 달이었죠. 최신 판례 특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날짜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하고 한 몇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거의 9월 달에 최신 판례 특강하기 전에 그때 보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재심 기판력 없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약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10점짜리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10점짜리로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결국은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는 뭐 차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좀 형사소송법에서 점수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이를 좀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출제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6월달 판례까지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9월달 시험에서 6월달 그리고 거의 뭐 8월 말쯤에 아마 법원 사이트에 이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특히 이제 문제 1문에 2뿐만 아니라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2번은 이거 2019년도 3월 달에 선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 선고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소촉법 23조의 재심과 관련해서 재심 그다음에 항소권 회복 청구 이쪽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신 판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10점, 이것도 사실은 이제 10점 정도로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형사소송법보다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6월달까지 9월달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응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한번 봤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재심과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형사소송법에서 재심 관련해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까?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6년, 7년 안에 재심 관련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심 불변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재심과 관련해서 많이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 재심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해설을 보시면은 재심의 기판력 없다. 재심 기판력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재심 대상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심 판결이 있는데, 결국은 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기판력이냐? 재심 대상 판결의 기판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판력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 재심 대상 판결 사실 이때 재심 대상 판결 사실심 선고됐겠죠. 선고되고 나서 재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범죄를 하더라도 결국 이때 그 행위가 뭡니까? 이 기판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논거는 있습니다. 논거는 뭐냐면 일단은 재심 대상이 뭐냐, 그리고 재심 법원의 심판 대상이 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재심 대상 판결의 유무죄다.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재심 절차에서 뭐가 존재하느냐, 즉 결국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느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결과적으로 재심 기판력이 재심 대상 판결 선고 후 범죄 사실에까지 미치느냐.
미치는가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심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재심 판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심 대상 판결의 유무죄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 이후 범죄 사실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판력이 이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신 판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달까지 최신 판례 알아야 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최신 판례 특강을 들으셨던 분하고 최신 판례 특강을 아예 무시를 하신 분하고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4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결론이라도 쓰고 논거라도 대충이라도 쓰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점수 굉장히 6점 이상 나왔겠죠. 6점, 7점 이상 나왔을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아예 그냥 이 최신 판례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뭐 답 설령 하나 답 맞췄다 하더라도 논문 하나도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껏해봐야 0점, 1점, 2점. 답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논거예요. 논거. 예, 주관식 시험은 논거인데 결과적으로 논거를 하나도 못 썼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0점, 1점 뭐 결론 썼다라고 한다면 1점 정도는 줄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최신 판례 특강을 들으셨던 분 아니면 최신 판례 특강 자료를 보셨던 분하고 보시지 않았던 분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워낙에 제가 그 최신 이순환도 이 판례와 관해서 강의를 했고요. 삼순환에서도 이 판례와 관해서 강의했고 최신 판례 특강에서도 처음으로 논했던 판례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자신이 뭐라 그래야 되다? 자신이 너무 그 시험에 관해서 무감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항소심의 심리범위였는데요. 항소심 후 심리범위였는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소심의 심리범위가 뭐냐?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이유,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그 다음에 집권조서사항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상고심이라는 것은 항소심 후 사후심이다라는 거죠. 항소심 후 사후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적부만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이거를 논해주시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이유도 아니고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도 아니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상고 이유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가지고 상고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이게 사형, 무기, 그 다음에 장기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조문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써줬다. 따라서 지금 피고인 을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사실은 양형부당 가지고 항소를 했다가 상고도 또 양형부당 가지고 상고를 했거든요. 그죠? 설문을 보시면. 자, 그런데 사실은 벌금 1,000만 원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검사도 항소를 했고, 피고인도 항소를 해서 사실은 양형부당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못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 못 하고, 그러면은, 이 조문까지, 그러니까 벌금 선고된 것은 결국보다 양형부당이 상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부분까지 써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대동소이하게 했을 거예요. 어느 학원 강의를 들었든지 간에 이 판례를 다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썼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1, 2점 좀 더 얻지 않았겠냐. 이거는 그리고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양형부당 상고를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실무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대법원 판례 보면은 똑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보면은 똑같다.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아마 대다수 썼을 거고 양형부당 상고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문을 썼냐 안 썼냐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만약 썼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점이나 2점 정도는 더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시면은 공소장 변경 나왔는데, 자, 공소장 변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소장 변경 법리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건 공소장 변경 법리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법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소소하게 저랑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시험, 이제 특히 이제 공소장 변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결론이 맞냐 틀리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공소장,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자,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 공소장 변경의 법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 의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심판 의무 말씀드리면서 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었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었고,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죠. 자,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은 일단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고, 그 다음에 자, 판례는요 항상 봅니다. 심리 경과에 비추어, 판례 오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심판 의무는 위 두 가지 요건 플러스 만약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다?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하여야 한다.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법률을 써주냐 안 써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왜 공소장 변경 필요성? 이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뭐다? 만약에 이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뭐다? 소송 경제에 반한다. 그죠? 신속한 재판,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런 법리를 제대로 풍부하게 써주느냐, 써주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지. 자, 1번 가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특수 강도로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자, 심리를 하다 보니까,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네. 그러면 공동공갈로 인정할 수 있냐?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일단 내린 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결론을 내렸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자, 실제 우리가 심리 경과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판례와 정확한 동일한 판례도 없을 뿐더러, 정확한 내용의 판례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뭐냐? 하급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필요 없다라는 판례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제 답이 100% 결론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 이걸 무조건 위법한 거냐? 아니에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심리 경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얼마나 논거를, 그 다음에 법리를 충분하게 설치를 해주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배점이 5점짜리란 말이에요. 배점이 5점짜리고 사실 이 정도 문제 쓰면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법리가 들어가 있는 압축 진술을 얼마나 잘 하느냐, 압축 진술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법무사랑 이거 결론 틀리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법리 제대로 썼냐 안 썼냐, 이 법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 법리를 썼느냐, 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것만 제대로 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저는 결론이 위법하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했지만 반드시 위법하다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결론 내려도 상관없어요. 단지 논거만 그럴듯하고 충분히 판례의 취지를 설치를 해줬다. 그러면 점수 썼는데 절대 지장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제가 채점하면서 느낀 바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축소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제 공소장 변경 굳이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축소 사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거 틀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비춰봤을 때 일모는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출제단은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가번 같은 경우에도요,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요, 저는 일단은 산문의 나를 유출을 해서 가가 공소장 변경 요구는 재량이다.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공소장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 체포감금, 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소장 변경 요구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 가능하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해서 충분한 타당한 근거만 제시한다면 그러면 그 답안이 과연 틀린 거냐? 아니에요. 그 답안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문제 4번 제일 마지막 문제 가세요. 무죄 판결 내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 나에 가시면 상해 체포감금 등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 내린 경우 그 적법 여부에 관해 설명하시오. 저 사실은요, 저도 이 판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수많은 판례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해설을 어떻게 달았냐면 위법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대부분 판례를 봤더니 위법하대요. 왜냐하면 살인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위법성이 과연 중하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 판사들 입장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법리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랑 결론이 다르다. 그러면 점수 없다. 결론 틀리면 점수 없다.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내가 이 판례 하나 안 봤습니다. 그 수많은 판례 중에 이 판례 하나 안 봤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점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법리만 제대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점수 없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답안이 작더라도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르다. 라고 해서 자 중요한 거 뭐냐 공소장 변경 물어봤다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는 건데 최신 판례 2문제 나왔고요 기출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판례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점수 차이가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답안이 다 똑같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답안의 퀄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한다면 올해 합격하신 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 다 쓸데없는 쓰레기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내년에 또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분들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에 절대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막 지연 말단적인 거 그쪽으로 막 팔려고 하지 말고 최신 판례하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텍스트 내용 그 정도만 팍 하면은 시험 합격하는데 절대로 지장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 했는데요. 빨리 끝내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뭐 질문 없죠? 예,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